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부동산 경매를 왜 하려고 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요, 경매를 하는 이유를 이제 꼽아보면은요, 이제 첫째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요. 뭐 당연히 둘째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뭐 당연히 셋째 이유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겠죠. 뭐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뭐 특별한 게 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비슷하겠죠. 뭐 돈이라는 거는 당연히 벌어야 되고요. 수익을 내는 건 당연합니다.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데요, 홍티 경매 스터디를 다녀가신 많은 분들하고요, 또 저한테 상담하시고 문의하시고 그런 많은 분들의 어떤 사연과 이야기를 제가 오늘 쭉 정리를 해보면서 그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또 그리고 시작하는 과정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현격한 차이를 제가 느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째는요, 시작은 동일합니다. 시작은 동일하고요. 그러나 3개월 후가 지나면요, 한쪽은 이제 포기하고 원위치로 가시고요. 또 다른 한쪽은 낙찰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뭐 아직 낙찰을 못 받았으면 열심히 지금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물론 공통점도 있어요. 뭐 최소한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입찰에 참여를 하셨고 뭐 낙방의 고배도 마셨다는 거고요. 그러나 이것도 차이점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한쪽은 일단 나한테는 너무 무리야, 경매는 무리야, 시간이 없어 나는, 그리고 낙찰 가격이 너무 높아서 입찰해봐야 소용이 없어, 현장 조사가 너무 어려워, 이 더운 날 현장 가서 조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래갖고 얼마를 벌겠어. 이 대표적인 4가지 이유 때문에 여전히 이제 서서히 의욕이 상실되고요, 뭐 자신감이 퇴보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쪽은요, 가능성을 봤어. 바쁜 시간을 쪼개가면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하는데,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어. 또 낙찰을 높게 받아간 사람들을, 좀 치근해하고 있고요. 또 수익률에 근거한 나만의 입찰가에 만족을 합니다. 현장조사에 재미를 느끼고요. 갈 때마다 어떤 새로운 환경에 즐겁잖아요. 그렇게 즐거워하고요. 이렇게 이제 서로의 마음과 갖고 있는 생각들이 확연하게 다른데, 당연히 생각이 다른 두 어떤 그 부류가 당연히 능률의 차이와 뭐 자신감의 차이가 이렇게 엇갈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분명히 그분들이 나아가는 길 자체도 점점 멀어지는 것도 당연한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돈을 벌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명확한 계획과 목적의식이 어떤 높낮이가 서로 다르다는 데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건데요. 한쪽은요, 그냥 돈을 번다고 하니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고요. 뭐 남들도 한다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시작을 합니다. 뭐 나의 월급에서 매달 생활비를 딱 제외하고 아끼고 아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 여윳돈을 얼마를 만들 수 있는지, 또 불필요한 적금이라든가 보험 이런 거를 깨면은 과연 얼마의 종잣돈이 마련되는지 뭐 나름대로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재 내가 수도권에 소형 아파트가 한 채 있으면 앞으로 차후에 수도권 이외든 수도권이든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이런 것을 낙찰을 받으면 대출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런 재정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고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한쪽은요, 재정 계획을 세세하게 세우고 시작을 합니다. 계획과 목적이 일단 분명하다 보니까요, 한 푼 두 푼 모으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근데 재미가 있습니다. 돈이 한 푼 두 푼 쌓이는 재미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라니까요. 그리고요,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이런 물건을 낙찰받고 이렇게 월세를 받고 이런 계획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꿈꾸니까 의욕이 넘치고 재미가 있고요. 생기가 돌잖아요.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두 부류에서 또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낙찰의 경험과 또 낙찰 후에 그 모든 과정을 한 번이라도 직접 해본 분들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도 분명하게 엇갈립니다. 일단은 포기하고 뭐 제자리로 가겠죠? 뭐 안 되신 분들은. 그러나 그 다른 분들은요, 한 번 낙찰을 받았으면 그 낙찰을 넘어서 이제 두 번째 낙찰을 위해서 이 도전할 수 있는 어떤 밑받침, 힘이 생긴다니까요. 왜? 한 번 낙찰을 받아서 이 사이클을 굴려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느껴봐서 알아요. 그래서 두 번째도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티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일단 낙찰을 한 번만 받아보고요. 그리고 낙찰 후에 명도하고 협상하는 거, 뭐 그리고 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소에 매물 내놓는 거, 그리고 매물 내놔서 임차인이 뭐 왔으면 임차인하고 계약세 도장을 찍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해보시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잖아요. 한 번 낙찰 받을 때까지는 가 보셔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역시 포기해버리고 말겠죠. 어제 오늘 뭐 최근이요 주식시장이 폭락했죠. 일본과의 무역 분쟁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죠. 뭐 지금 환율은 하루하루 오르고 있어서 지금 이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가 이거 다시 제2의 IMF가 오는 게 아닌가 뭐 염려스러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미중 무역 분쟁까지 생기고 있으니까 확대되고 있으니까 이거 진짜 이래가지고 이거 먹고 살기가 괜찮을까 불안하시잖아요.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거하고 뭐 연관짓는 말은 아니지만요. 연관되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 역에서는 이제 총성이 울려 퍼졌죠. 네, 우리 조국의 원수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이제 처단되는 순간이잖아요. 1910년 2월 14일 일본 법정은요, 우리 안중근 의사를 이제 테러리스트로 딱 규정을 해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3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안의사의 유해도 이제 가족한테 돌려주지 않고요, 그냥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임의로 매장을 해버렸어요. 매장을 했는지 산에 갖다 버렸는지 그놈들이 행한 짓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안의사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가족들의 고통은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이죠. 일단 협박하죠. 감시를 계속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결국 가족들은 이제 중국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근데 중국으로 거처를 옮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안중근 의사의 장남 안우생, 안우생은 중국 만주에서 독살당해 7살 나이에 이제 죽었습니다. 상하이까지 점령한 그 일본의 감시와 핍박 속에서요. 그 안중근 의사 둘째 아들 안준생은 결국 1939년 10월 16일 날 우리 조선호텔에서 이토 히로부미 둘째 아들 이토 분키치에게 이제 고개 숙여 사과를 합니다. 제 부친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당신의 아버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가슴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이 사과는요, 당시 일본 언론에 아마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영웅의 아들이 한순간에 이제 변절자가 된 거죠. 네. 그 이후에 안준생은요, 이제 자신의 변절에 쏟아진 비난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네 아버지는 영웅인데 너는 이놈의 새끼야, 일본의 앞잡이가 되고 사과를 하고 말이 되느냐? 이런 쏟아진 비난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그 답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혹연 부자라더군요. 호랑이 아비의 개 같은 자식. 그럼 나더러 어쩌란 말입니까? 그 자리에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잡혀 죽었어야 했나요? 영웅 아버지처럼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죽어야 했나요? 사실 아버지는 재판을 받고 가시는 그날까지 온 국민의 칭송을 받고 시끌벅적하고 정말 알아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여기서 죽으면 그야말로 개죽음 아닌가요? 내 형은 7살 나이에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독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죽으란 말입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죽음을 내가 왜 안중근의 아들이어서 당해야 하나요? 내가 안준생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자신이 선택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는 내 선택이 아닌 아버지의 선택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통째로 망가져야 합니까? 나라를 팔고 아비를 판 더러운 자식? 친일파? 변절자? 뭐라 욕해도 관계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아무도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나를 욕할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버려 둘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나한테 비난을 하는 겁니까? 아버지는 나라의 영웅이었지만 우리 가족한테는 재앙이었습니다. 나는 나라의 재앙이지만 내 가족한테는 영웅입니다. 글쎄요, 저는 뭐 이 얘기를 좀 보고서요, 뭔가 의미심장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뭐 반일 극일 또는 뭐 그렇다고 해서 일본 제품 사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 노름에 흔들리지 말고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홍티경매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애국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일본이 무조건 좋아 절대 아니고요. 일본 놈들 하는 짓거리 얄밉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삶을 뒤로하고 그분들 일본 때문에 막 붕괴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현실을 잘 파악하고요.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으면 하는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또 이렇게 좋은 영상 제가 또 제목 생각해서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